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개사 법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정훈입니다. 자, 이번 우리 4월 모의고사 여러분 보셨을 텐데 모의고사 문제 난이도가 좀 어땠습니까, 여러분? 쉬웠습니까? 어려우셨어요? 쉽다고 그런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어렵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직은 공부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공부가 다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보니까 저쪽 그 뒤쪽 중개 실무 파트라든지 2편 이런 부분은 조금 지문도 길고 난이도가 있게 출제된 것 같고요. 앞쪽 부분은 조금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도 이제 네 분 선생님이 10문제씩 맡아서 출제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이제 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기초로 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막 황당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기출문제 풀이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응용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니까요.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 반복성이 조금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시고서도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셨던 것을 2차례, 3차례 반복을 하셔서 숙련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좋은 자료 새 거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첫 시간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물었고요. 용어에 대한 것 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다. 중개 업무를 봐주거나 보조 활동을 하는 사람. 근데 자격증이 있죠. 밑에 직원이죠. 그랬을 때는 소공이죠. 맞는 거. 2번은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해 주는 거.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을 중개다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하고 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요 말이 들어가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요 말이 빠지고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하셔야 됩니다. 3번이 답이겠습니다. 틀린 거.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가 없겠어요. 이중소속 금지 때문이죠. 5번 우회한 개인에 딱 한 번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 줬습니다. 근데 보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연히 했기 때문에 직업성이 약하잖아요. 틀린 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답이 바로 1번이네요.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복권 될 때까지 결격자니까 복권 돼버렸죠. 그럼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끝을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됐다는 말이 나오죠. 특별사면처럼.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인데 끝을 잘 보셔야 돼요. 3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안 지났다고 나와요. 결격자죠. 3번 자격 취소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취소 나오면 플러스 3년 동안 결격자인데 끝을 잘 보셔야죠. 안 지났죠. 그럼 현재는 뭐예요? 결격자.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영업정지를 받은 거죠. 업무정지 사유가 생겼을 당시에 사원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그럼 업무정지가 생겼을 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임원이었던 사람은 같이 결격자가 되죠. 근데 그 법인의 영업정지 기간이 지금 끝에 지났대요? 안 지났대요? 안 지났죠. 이렇게 되면 결격자다.
그 임원사원도 같이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5번. 자격 정지 받았고요. 정지받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예요? 결격사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내서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 맞는 얘기죠.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원래가 이제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건데 국장이 나설 때 그렇다는 얘기죠. 2번.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재교부 신청서를 어디에 갖다 놔야 됩니까? 자격증을 줬던 시도의사한테 갖다 주면서 재발급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맞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 자격증을 주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예요? 시도지사입니다. 4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요. 무효 처분이 있을 때부터 5년간은 시험을 못 보게 하죠.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 5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당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안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정책심의위원회 마찬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 중개 대상물 이런 것은 수험생들이 대부분 맞추셔요. 공제한 계단이 중개 대상물 들어가죠. 온천수, 캐내지 않는 광물, 피담보 채권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 될 수 없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리얼이니까 정답은 4번. 5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 문제도 좀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아니니까 어떤 개공이 됐든 간에 하나만.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처럼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겠죠? 3번.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 못 내죠.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 4번.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단위농협, 지역농협 이런 데죠. 이런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으니까 4번이 틀린 거네요.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낼 수 있겠다. 틀린 건 4번이죠?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고. 자, 6번. 협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 밑에 지회죠. 그러면 등록관청에다가 설치 신고하셔야 되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요. 시도지사한테 설치 신고하고. 2번.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협회는 사단법인이니까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허가주의가 아니고 설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죠. 틀렸습니다. 3번.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의 회원 간의 상호보조를 목적으로 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입니다. 상호부조. 서로 돕자는 얘기니까. 4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갖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협회가 보고할 때는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죠. 5번. 협회는 부동산 매물 정보에 관한 업무를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 업무 중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있어요. 요게 협회 고유 업무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맞는 건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도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1편 내용은 거의 맞추셔야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2편과 3편에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2편, 3편에 집중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쉬운 부분을 반복했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여러 번 나왔던 거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인에 사용했을 때는 법 위반이죠. 이럴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장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 정지. 이게 답이네요. 2번이.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장이 한 개죠. 바로 법인의 인장이죠. 인감도장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최근에 말해도 5번, 6번 나왔습니다.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분사무소는 2가지죠. 하나는 법인의 인장이고 또 하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고 이렇게 2가지죠. 그러니까 이 4번에 보시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얘기.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바꿀 적에는 7일 내 변경 등록을 하게 돼 있죠? 맞는 거죠. 틀린 거 2번이죠? 이런 건 그냥 실수 없이 맞추셔야 돼. 자, 그 다음에 8번.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죠? 위원장은 1차관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위원들을 임명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구별해 두시고 위원장은 1차관. 2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고. 여기서 위원을 누가 임명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이거 맞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4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자문해서 거들었을 때, 도와줬을 때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조금 공정성이 문제 있죠. 그래서 제척된다. 그 다음에 5번.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뽑힌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위원장이 아까 1차관이죠. 1차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아니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게 됩니다. 틀린 게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요것은 이제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보니까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골라라.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기억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운영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다. 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건 못합니다. 용역이 알선이고. 도배나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 게 용역의 제공입니다. 도배해주고 포장이상 해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법인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거. 같은 말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알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니은번.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거 맞죠? 디귿번.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상대가 누구냐? 부동산 사장님을 상대로 하는 거죠. 이것도 업무에 들어갑니다. 리을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다 그랬는데 분양을 시켜주는 걸 얘기하는데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죠? 주택. 그럼 업무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했나?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번이니까. 니은, 디귿, 요것도 있죠, 참. 니은, 디귿, 리을. 3개죠? 4번.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고용인에 관하여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보조원은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거. 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의뢰인한테 본인이 중개 보조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알려야 되죠? 이걸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죠. 10일 안에. 여기 틀렸네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딱 2번에서 답이 체크가 되고 틀린 것이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전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번 또는 2번에 나왔을 때 나머지를 제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전략을 하셔야 돼요. 자, 3번. 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같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당연한 얘기.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적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겠다. 자격증 원본을 걸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사무실에다는 사장님 거 자격증도 걸고 이제 소금 것도 걸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부 다 원본 거는 거죠. 이거 좀 조심하시고.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의 숫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 공인중개사 합친 수의 5배를 넘을 수가 없다. 이걸 초과해서 고용하게 되면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걸 위반해서 고용한 사장님은 법을 크게 어겼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될 수 있겠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조원이 사실을 고지 안 했을 때는 아까 뭐였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하고 얘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11번입니다. 광고. 광고할 적에 사무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될 건데 이 명시하게 되어 있는 게 사장님의 성명. 요 사장님에 대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에 관련된 게 4가지죠. 명칭,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중개 사무소의 등록번호 이렇게 사무실에 대한 정보 요것이 명시가 돼야 돼요. 사장님에 대한 것은 사무실에 대한 건 4가지고 사장님에 대한 것은 요거 이름이죠. 명칭, 연락처 다 사무실에 대한 거죠. 성명은 누구의 성명이죠 이게? 사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이니까 디귿번호 아니에요. 1번 사무소에 뭐요? 등록번호 다 사무실 얘기죠 이게. 디귿번 빼고 기억리은 리을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12번.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갖다가 받지 않고 무상 중개했을 때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공짜로 해줄 때라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설명을 할 때 만약에 잘못 설명해서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해요?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취지가 됩니다. 요게 맞는 얘기. 자, 2번. 2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했을 때 확인 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 1명만 서명 날인하면 되겠다. 서명 및 날인하면 되겠다. 둘 다 해야 되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된다. 늦었죠? 아니, 완성되기 전에 하셔야지. 전 보조는 설명 의무가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자,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그 확인설명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되겠다. 확인설명서는 몇 년간 보존하시게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할 때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까?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원본이 됐든 4번이 됐든 아니면
전자문서가 됐든 3년간 보존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반드시 원본이나 그런 의미로 썼다면 틀렸다. 4번을 보존해도 되니까요. 결정적으로 틀린 건 이거지만은. 13번입니다. 정보망입니다. 틀린 것은 국토유통부 장관은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 맞습니다. 틀린 거 뭐라고 그랬죠? 2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써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3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국토유통부 장관에 뭘 받아야 됩니까? 승인. 3개월 안에 승인받게 돼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4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길게 썼는데 정보망의 이용 방법,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게 한마디로 운영규정이에요. 근데 운영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국토유통부 장관에 뭐가 필요해요? 승인.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국토유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만든 이후에 내용을 약관 운영규정을 바꾸려고 했을 때도 국토유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걸 인가 받는다고 그러시면 틀립니다. 인가가 아니고 승인이다. 그때도 승인이고 틀린 것은 더 있죠 질문이? 다 끝난 줄 알았네. 자 5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셔야 되는데 원래 1년 안에 설치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정 취소를 해야 되겠다는 아니고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5번 틀렸죠? 네. 자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개업공인회사가 전매 차익의 없는 차익을 못 올리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습니다. 금지되지 않는다. 아니요. 금지되죠. 금지행위입니다. 전매 차익이 생겼다 안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탈세하게 만들어준 것 때문에 투기 조장 행위로 금지행위가 되죠. 2번 개업공인회사가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금지된다죠.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 중에 하나죠. 형량이 셉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대상물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죠.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해도 직접 거래, 의뢰인하고 해도 직접 거래 처벌받습니다. 여기 맞는 거죠. 다음이 3번. 4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임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임원도 이제 일하는 사람이니까 법인에서 일하니까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금지된다죠. 5번 보존이 의뢰인과 직접 보존도 안 됩니다. 임원도 직접 거래하면 안 되고 보존이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죠. 별 내용 없습니다. 답은 3번 15번 휴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재개신고 없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재개신고도 안 하고 재개신고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죠? 맞네요 이거.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문제는. 자 2번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폐업기간을 기재해야 되겠다. 폐업신고서에다가 언제까지 폐업한다고 폐업기간을 적어야 되겠다. 예, 틀렸죠? 그러니까 왜냐면 언제까지 폐업할지 어떻게 알아요? 장래 일이잖아요. 휴업신고할 때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폐업할 때는 폐업기간을 적으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3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뒤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휴업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개업공인회사도 3개월을 초과해서 만약에 업무 개시 않고 있고 그럴 때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 보면 휴업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딱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지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니까 맞는 얘기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했을 때에 등록관청 휴업신고 사무소 간판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 휴업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휴업신고하게 되면 간판을 철거시켜야 되느냐? 철거할 필요가 없죠. 이제 비교되는 게 폐업신고죠. 폐업신고하면 간판을 떼야 되면 근데 이제 휴업신고는 철거할 의무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맞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징집으로 인한 입영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6개월 넘게도 쉴 수가 있겠다. 2번 빼고 다 틀렸네요. 아니 2번 틀리고 다 맞네요. 자 16번 갑니다. 16번은 이제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갖다가 매수인 또는 임차인 쪽에서 줄 때 조금 마음이 안 놓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중립적 기관에다가 돈을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딱 묻어놨다가 완벽하게 이제 매수인 쪽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오거나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묻어놨던 돈을 매도인과 임대인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떼이지 않게 하는 제도. 혹시 잘못해도 원상회복을 쉽게 하는 제도. 그게 요 제도죠. 틀린 거 보라고 그랬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계약금을 예치하게끔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묻어놓읍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손님들이 불안해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수인 쪽, 임차인 쪽이 불안해할 때. 예치 대상은 계약금도 되고 중도금도 되고 잔금도 됩니다. 잔금도. 3번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주인공인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6군데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공제사업자가 협회입니다. 보험회사, 채신관서, 그 다음에 이행대행 전문회사 이렇게 6군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보험회사 여기 들어가죠. 보험회사 이렇게. 자 4번요. 당사자에게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의 명의로다가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요. 여기서 채자가 채신관서 얘기하는 거지. 권고할 수 있다니까 4번 틀린 거.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서 보면 예치 명의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통장을 만든 거죠. 이랬을 때는 자기 돈하고는 분리시켜놔야 되죠.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어기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되죠. 자, 17번입니다. 요건 보니까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뢰인 갑은 자신의 땅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위해서 을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장님은 을이에요. 중개사는 을이고 손님은 여기 땅 주인은 갑. 이렇게. 그 엑스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자 병이 있을 때 을이 전세권, 여기 병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거기 전세권 설정이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땅에 대해서. 좀 드물긴 할 텐데 잘 못 봤는데. 자, 을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하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골라라. 공개해야 하는 거. 원래 이제 전속으로 맡았을 때 공개해야 될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전세권자의 이름 이런 인적사항은 주소도 마찬가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근데 니은번하고 디귿번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중개보수. 정보 공개할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설명사항에 들어가죠. 확인 설명. 디귿번에 있는 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항이지 요 뭐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공개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공시가는 어떻습니까? 공개할 내용에 들어가죠. 답이 리얼이에요.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여기 매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임대차라고 한다면 이렇게 임대차라고 한다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해요?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공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차라면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점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 리얼번은 세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매매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답은 여기서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이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결국 리얼만 공개할 내용이죠. 답이 1번입니다. 자, 수수료를 갖다가 여기서 내 포인트는 뭐냐면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이게 포인트예요.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랬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고 국장이 나서서 시험을 시행할 때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다. 시험 응시할 때 이것도 수수료 내는데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죠. 디귿번 등록증에 재발급 신청이다 그랬잖아요. 재발급 신청 이때도 수수료 내고 분사물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고 이때는 두 개 다 여기까지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기는 조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근데 이 문제는 이걸 물어봤죠. 기억 디귿 리얼이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개업공인회사 을과 손님인 그러니까 무주택자 갑하고 중개사장님인 을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때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이건 지금 물색한다는 게 매수한다, 물색한다. 그래서 일단은 내놨을 때는 매도, 임대 의뢰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우리 물색할 때는 X, 내놓을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대신 이제 물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찾아주라, 얼마짜리 찾아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에 들어가지. 공법상 규제상 이런 것들도 물건 내놓을 때나 내 땅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서 내놓을 때 이제 얘기할 내용이니까 이것도 아닌 거죠. 답이 이제 니은하고 디귿번이에요. 3번. 20번. 절대적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사유를 의미하겠죠. 아닌 것은 했습니다. 개업공인회사가 다른 개업공인회사에 소공이 되는 것은 이중소속 금지에 걸리죠. 이렇게 이중소속이 되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개공이면서 소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랬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이게 답이에요.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냐?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3번은 개업공인회사가 법정 인원 제한을 초과해서 보조원을 고용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등록 취소해야 된답니다. 이것도.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4번. 개업공인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됐다 그랬으니까 결격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때도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돼요. 5번은 이제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보게시키면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소공. 근데 자격정지를 먹고 있는 소공이죠. 그랬을 때는 시킨 사장님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 되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요건 아니죠. 요건 취소할 수도 있겠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0번까지 했고요. 21번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21번은 보니까 협회에 대한 얘기네요. 협회 내용 중 숫자 들어가는 걸 메꾸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협회는 회원 몇 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정관을 만든다는 게 포인트예요. 정관 만들 때는 몇 명 이상의 발견이 참석하느냐? 300명 이상이죠. 정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창립총회죠. 이때는
회원들이 참석하는데 그 회원들은 600명 이상 참석해야 되죠. 다시 정관 만들 때는 300명 이상, 창립총회일 때는 600명 이상인데 그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내고 마지막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주된 사무소 있는 곳에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4단계 맞죠?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인가, 설립 등기. 그럼 여기가 이제 보면 기억반은 300명 이상 들어가야 돼. 근데 두 번째 거 창립총회는 서울시에서 가만히 보면 600명 이상이 전체 참석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도에서 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되겠다. 600명 이상 중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100명, 20명이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300명이잖아. 요거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300명 이상에다가 120이니까 2번 답입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자격정지 사유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할 때 법을 어겼을 때 자격정지 사유 몇 가지가 있죠. 소공이 이중 소속을 했을 때, 소공이 거짓 기재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소공이 금쟁이 저질렀을 때, 정지 사유죠. 그 다음에 소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때 정지 먹는 사유고, 그 다음에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정지. 그 다음에 소공이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을 때도 정지. 이렇게 되니까 1번에 보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소공한테 있나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해서 정지 먹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건 1번이에요. 2번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거죠. 이렇게.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거짓 기재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작성도 여기 들어갑니다. 거자에 거자 2개가 됩니다. 4번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다 그러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소공이 정확히 안 했다는 것은 자격 정지 먹는 사유가 되는데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을 때는 교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지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거래는 요 금지행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네. 자, 23번 갑니다. 얘는 협회에 대한 얘기가 또 남았네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매년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이나 협회보나 이걸 통해서 공제 가입한 사람한테 공시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이걸 3개월 내에 공시한다. 매년 공시하죠. 그 다음에 2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청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요?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3번. 공인중개사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돌려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으셔야 돼요? 승인 받으셔야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써먹을 때요. 4번.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이나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텐데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에 공제료로 들어온 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맞는 얘기죠. 이상도 주의하시고. 5번.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둔다고 그랬는데 이 운영위원회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죠, 여러분? 국토부가 아니고 협회입니다. 협회.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틀린 게. 네. 24번.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취소는 누가 하느냐? 이거 틀렸네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 자격증을 뭐야? 교반 시도지사가 취소나 정지하는 거예요. 2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할 때는 5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취소 같은 경우는 5일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는 정지는 아니고 이거 맞는 얘기지. 3번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상 사기죄로 이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이지만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자격 정지가 아니고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형법 위반이지만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법에 따라서 뭐 사기, 횡령, 배임, 문서위조, 범죄단체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최근에 생긴 거죠. 꼭 알아두셔야 되고. 4번 자격 정지된 자는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겠다. 정지 먹었을 때는 반납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어디 갔어요? 반납? X. 5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다가 정지하고자 했을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자격정지 때릴 때 청문합니까? 아니요. 청문 안 하죠? 취소할 때나 청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렸는데 몇 번만 맞냐면 2번만 맞는 거죠. 에? 답이 2번이에요. 25번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100만 원이다. 너무 많죠? 한 건당 50이죠. 50. 요거 1편에 나와 있는 중개사 법령상의 포상금이어서 이건 확실하게 50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용 그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50%까지. 3번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단체 만들어서 특정 물건은 중개해주지 말자고 했다. 이건 담합이죠. 이게 금지 행위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것도. 뭐 이런 사람은 포상금이 걸려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 담합하는 행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상금 걸려 있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상금 걸려 있는 거 그거 꼭 암기를 해두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게 1편이니까 포상금을 지급해 등록관청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거 맞죠? 1편이기 때문에 요 한 달 안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누가 주죠? 등록관청이 줍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요거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 중에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죠. 균등 이렇게. 맞는 건 4번? 오케이. 자, 26번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죠. 문제가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출제원들도 출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문각에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변형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것은 다른 과목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개사법령은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출제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금액이 센 거요. 자, 보니까 현장 안내, 중개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의뢰인한테 본인이 보조원인 사실을 갖다가 알리지 않았다.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안 했다. 나 2억짜리 보험에 들었다는 내용을 얘기 안 한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간판 실명제 위반한 거. 거짓으로 성명을 표기했을 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에 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변경신고 안 한 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휴업신고 안 해도 변경신고 안 해도 폐업신고 안 해도 다 이거. 그러니까 제일 센 건 1번이죠. 27번.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옳은 걸 물었습니다. 문제 지문이 기네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렇게 되면 외국 법인이 됩니다. 외국 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합니다. 경매를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취득신고를 하는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경매는. 계약 외 원인이죠? 언제까지 하셔야 되겠다? 6개월 이내 취득신고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2번. 외국인들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토지이긴 한데 여기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일 때는 신고무가 안 세는 거. 외국 사람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무가 생기는 경우는 저기 주택을 임대차 계약했을 때 그때는 생길 수 있죠. 기간도 30일이고 이건 엉터리. 자, 3번. 특별자치시장인 세종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를 딱 하게 되면 여기다 신고합니다. 세종시장한테. 그럼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분기별로 통보해 주게 돼 있으니까 1개월 안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서 알려준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요. 분기 종료할 때부터 1개월 이내. 특별자치시장은 여기다 신고하고 여기서 위로 올려줄 건 국장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맞네요. 자, 4번 갑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이거 허가받는 땅인 거 맞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뭐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면 며칠 안에 허가를 내주라. 요게 이번에 바뀌었죠. 군사와 관련된 지역들은 이게 심사기간이 15일에서 며칠로 늘었어요? 30일. 거기다 필요에 따라서는 30일 연장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들이 건축물을 증축을 원인으로 해갖고 이렇게 되면 계약 외 원인이죠. 증축, 신축, 증축, 개축 뭐 이런 것들 6개월이죠. 요거. 근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해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신고. 이것도 6개월입니다. 계약의 원인이니까. 틀렸죠. 아까 3번이 답이었어요. 28번. 요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해설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찍으셔요.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는 건 뭐 사실 쉽지 않고 90점 넘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기출문제 나왔다고 해서 막 이걸 일일이 암기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시 나오더라도 뭐예요? 포기. 공부량 줄이셔야 돼. 시험장에서도 시험 문제 풀 때 풀어야 될 문제하고 풀지 않아야 될 문제를 선별하는 것도 실력인 겁니다. 풀어서는 안 될 문제를 자꾸서 5분 막 10분 이렇게 끙끙 앓으면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번.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포상금이 여기 보면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2편에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포상금 지급에 들어간 비용은 시도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편의 포상금은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어요. 시도라고 해서 이제 틀리게 된 거죠.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위반행위자입니다. 또는 관여자입니다. 그 사람은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받느냐?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지나친 말이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세모예요, 세모. 위반행위자, 공무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고발한 사람 이 세 가지 경우는 포상금을 뭐예요?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틀렸습니다. 3번.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 차임 등을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있잖아요. 거짓 신고했어요. 1070짜리인데 1030으로 신고했다. 이런 거.
이랬을 때는 거짓 신고잖아. 여기도 이런 사람을 갖다가 찌르면 포상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 신고해도 그 사람을 일러 바치면 포상금을 갖다가 받을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 거짓 신고한 사람을 갖다 일러 바쳤을 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고발하면. X죠. 3번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관청이 직접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근데 포상금은 부가과태료의 20%를 떼어줘요. 원래가. 근데 그게 얼마를 넘을 수 없다? 무조건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것도 1,000만 원을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틀려서 엉터리예요. 이거 정확히 해봐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신고 고발해서 일러 바치면 포상금 줘요. 포상금 얼마 주죠?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떼어주니까 엄청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한선을 정해놨죠. 1,000만 원을 갖다가 넘을 수 없다. 1,000만 원이 상한이다. 상한 금액이다. 이렇게 틀렸죠.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을 갖다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언제까지 줘라? 이거 꼭 알아두세요. 2편에 나와 있는 포상금 요것은 2달 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1편 포상금 같은 경우는 1개월 안에 지급하죠. 어쨌든 간 앞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만 어떤 무시하시고 1편 포상금은 1개월 2편에 나온 요 지금 포상금은 2개월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고 5번이 맞죠? 다 틀렸고 이번에 30번입니다.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 이행강제금 잘 나오죠? 옳은 것은 이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허가받은 대로 그 땅을 이용할 의무가 있고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용 의무를 지키라고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드디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요겁니다. 요걸. 자, 그때 옳은 것은 대부분 틀리겠네요. 그러면 1번 허가관청은 최초의 의무이행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기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거 틀렸어요? 최초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기준으로 이게 틀리고 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고요. 1번이 어렵죠. 1번에. 자, 그 다음에 2번. 허가관청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없어요. 요 이용 의무 기간이 뭐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뭐 5년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못합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인데 직접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자기가 이용하지 않고 빌려줬다고 나옵니다. 임대세를 놨어요.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취득가액이 뭐야?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이 세 덩어리가 있죠. 방치시켜놨을 때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뭐야? 10%, 10%. 그 다음에 방치,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안 쓰고 빌려주는 거 있죠. 요거는 지금 나온 것처럼 7%.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쓰긴 하는데 허가받은 목적하고 다르게 쓰고 앉아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5% 이렇게 되고. 기타도 7%입니다. 요게 맞네. 4번.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죠. 허가관청은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하고 즉시 중지하고 이렇게 오케이. 요거기 때문에 틀린 예가 됩니다. 전에 거잖아 전에 거. 걷어야지. 5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부과처분을 고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유통부 장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게 돈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이잖아요. 이의제기잖아요. 그때는 30일 이내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디 하느냐? 여기요. 국장에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 이행강제금 물린 데가 이제 허가관청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이행강제금이니까 허가관청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거기에다가 이의제기 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 데다가 이의제기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고요. 자, 31번 가시겠습니다.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꽉 차면서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기억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만 매매한 경우 땅 임자 A, 건물 임자 A인데 건물만 매매를 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B한테 넘어갔다. 철거 특약 없이 한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미등기 건물이어도 그죠? 건물만 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땅 주인은 여전히 누구죠? A. 그럼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 새 건물 주인한테 뭐가 인정된다? 관습법상의 법정기산권이 인정되겠다. 그러니까 이 법정기산권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았다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데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니은번. 나 대지상에 이게 빈 땅이에요. A 땅이라고 해요. 환매 특약의 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B한테 팔 때 B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어요. 근데 A는 B 앞으로 등기하면서 여기서 환매 특약을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뭐예요? 땅을 약속한 금액으로 다시 사오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둘이. 그런데 B가 여기다가 뭐예요? 건물 지은 거죠. 그럼 누가 지었어? B가 지은 거야. 그럼 같았죠. 그럼 환매 특약에 따라서 만약에 저 소유권을 A가 빼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자가 다시 A가 되죠. 건물 임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B고. 이랬을 때 요 B한테 관습법상의 법정기산권이 인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인정될 수가 없다. 모양으로 봤을 때는 같았다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특수하죠. 사오기로 미리 약속한 게 있었죠. 등기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법정기산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뺏어갔어도 다시 없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생겨났던 관습법상의 법정기산권은 어떻게 해? 포기한 걸로 인정하죠?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했으니까. 리얼번 관습법상의 법정기산권에 대해서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가 합의한 거에 따라서 치료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 법원에 치료달라고 청구해서 법원의 판사가 얼마 주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5번이네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32번. 이거 좀 어렵다고 봐요. 난이도 표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거, 고치는 거. 그래서 뭐, 지분 비율, 뭐, 대지권 비율, 뭐, 숫자 잘못 써놓은 거잖아요. 건축물의 종류인데, 뭐, 이거 종류를 갖다가 뭐, 단독주택인데 다세대라고 썼다든지 이렇게 종류 잘못 써놨을 때도 정정이에요. 전화번호 숫자 같은 거, 상호를 잘못 적어. 대박인데 대빅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잘못 적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정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그냥 알아두시면 돼.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걸 난이도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그래요.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상입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숫자도 숫자 나름에서 주소에 대한 이 소재지에 대한 부분은 정정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법을 만드는 분들 법에 맞는 거니까 이게 근데 법에 만드는 분들은 뭐 뭘 생각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빼먹고 또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네.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이것도 네. 우리 수험생을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이거. 자, 그 다음에 33번 가시겠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가가 2억으로 잡혔네요. 이런 걸 잘 보셔야지. 아이고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옳은 것은 했습니다. 내용 중에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기출문제 나왔던 거 비슷비슷해요.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1등 적어낸 사람이 2명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입찰표를 다시 줍니다. 다시 써오게 해요. 두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나머지 다 떨어진 거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2억 5천만 원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적으려고 하는 거 2억 5천. 근데 최저가 2억이죠. 2억 5천을 씁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건 꼭 알아두셔야지.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죠. 2,500이 아니고 2천만 원. 아시죠?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가의 10%니까 2천만 원을 갖다가 보증금으로 걸어야 되겠다.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다시 입찰할 때 이렇게 나오죠.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입찰할 때 아까 요거처럼 전에 입찰 가격에 두 명이 같이 들어왔다고 치면 그 두 사람한테 다시 써오게 하는데 대신에 다시 써오게 할 때 자기가 썼던 동점된 그 금액 있죠? 그 이상으로 써야 됩니다. 그 밑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 땡땡땡. 그 넘어야 돼.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둘이 그냥 담합을 해가지고 1등 금액을 쓰고 나서 다 떨어뜨리고 나서 자기들끼리는 낮은 금액으로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이거. 자, 4번. 2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때 법원에서 보증 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2억 3천만 원을 넘었어야 되겠다. 이게 자기가 쓴 최고가 금액이 2억 3천, 2억 5천인데 2등짜리가 2억 3천을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이 차순위 자격이 있느냐? 차순위 자격이 있으려면 여기서 보증금 아까 2천이었죠? 그걸 빼봐야 돼요. 그럼 2억 3천이죠. 그러면 차순위자로 떨어진 사람이 써낸 금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게 썼어야 되니까 2억 3천 넘어야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있는 거죠. 이거 맞네. 4번이 답이네. 5번. X 부동산이 X 농지인 경우에 갑은 매수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되겠다. 아니, 이것은 경매 매물이 농지일 때는 매수 신청할 때 농지증을 갖다 내는 게 아니고 요 매수 신청은 매각기일에 하는 겁니다. 경매하는 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매각 결정기일이 잡혀요. 그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할 때가 아니고 매각 결정기일에 농지증을 갖다 낸다. 매각기일에 내는 게 아니고 매각 결정기일에 농지증을 갖다 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 정도 나왔었어요. 34번 갑니다. 이번에는 상가라고 뭐 그러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먼저네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3년 10월 5일부터 2년짜리 계약을 했고 보증금 6천에 월세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서울 지역인가요? 서울이죠. 보증금 6천에 월세 100이다 그러면 환산하게 되면 1억 6천 교원이니까 이하 적용보증 이하에 해당되세요. 대부분 적용됩니다. 자,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을의 연체 차임액이,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이 300만 원.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다달했다. 이렇게 되면 세 달치가 밀려 있는 상태니까 해지할 수 있죠. 3기 연체. 2번 갑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그죠? 올리고 나서 1년 안에는 새로 못 올리죠. 오케이. 3번 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상가는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 게 횟수 개념보다는 기간 제한이 있죠. 최장 10년. 주택은 갱신 요구했다 그랬을 때 횟수 제한이 있죠. 딱 한 번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4번 을이 누구냐면 여기서 임차인일 거겠죠. 임대차 등기나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임대차 등기도 안 돼 있으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중간에 갑이 상가 건물을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은 상가 건물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새 주인 병이죠. 야 점포 피고 나가.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은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것도 맞는 얘기지. 대항력이 없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최소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돼야 될 건데, 그죠? 대할 수 없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도 아까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에 돼 있어야 돼요. 선순위 저당권자라는 걸 봤을 때, 이럴 때는 사업자 등록이 밑에 돼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도 대항력이 없을 거예요. 이거 맞고. 5번, 상가 건물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경매 붙여지기 전에, 상가 임차인 을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면, 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순위보다 앞서는 거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소액에 들어가야 되겠죠. 소액. 그래야 세치게 할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겠죠. 소액입니까? 월세 따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럼 1억 6천입니다. 서울에서 1억 6천은 소액이 아니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을 거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5번입니다. 이 주택하고 다르게 상가에서는 소액이냐 아니냐 따질 때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원래 보증금에 합쳐서 계산한다고요. 주택은 안 그렇죠.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지만 소액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오케이. 35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묘기지권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이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1번.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 묘소인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시신이 매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30년으로 인정이 된다. 거짓말이죠.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건 맞지만 존속기간은 그걸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분묘가 나와 있고 관리를 계속하는 한 영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상권 규정을 적용해서 뭐 30년이다 15년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고요.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 전입니다. 그때는 법 시행된 이후라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옛날 묘는 돼요 또.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무단으로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겠고 전에 거니까 할 수가 있고. 4번 가정묘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죠. 가정묘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여기 보면 가정묘를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뭘 받습니까? 허가 받습니다. 이것도 맞고. 5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해서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면 지료 줘야죠. 이제는 줘야 됩니다. 시효취득도. 근데 언제부터 주는 겁니까? 청구한 날부터 계산해서 준다. 달라고 청구한 날부터요. 이거 판례죠? 알아두셔야 되죠. 자, 36번입니다. 갑은 명시탁이네요. 을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거 친구 병과 명시탁 약정에 따라서 을로부터
바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 개혁공인중개사가 갑과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갑이 이제 여기 이제 물건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걸 갖다가 아니군요. 을이 주인입니다. 을이 주인. 그 사오는 사람이 갑이네. 친구 병과 병인데 친구 사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배우자나 종중, 종교단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 사이다 그러면 둘 간의 명의상 약정은 금지된 명의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얘기를 친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로부터 바로 병으로 등기가 났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사례는 3자 간의 등기 명의시탁이다.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시탁이다. 계약은 이렇게 하고 매매 계약은 등기는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 둘이 짜고 그런 거다. 이렇게지. 갑과 병 간의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3자 간의 명의시탁, 중간 생략 명의시탁 다 맞는 얘기. 디귿번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오케이. 못하지. 왜냐하면 이때 이게 무효고 이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기한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죠. 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득을 취한 게 없죠. 혹시 뭐 팔아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갑은 요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잔금을 치렀다는 전자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 가져올 수 있죠. 이때 을이 자발적으로 협조 안 하면 요걸 말소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죠.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하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니까 기역, 니은, 리을. 요 5번이군요. 37번입니다.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들어있네요. 인도를 받고 확정일체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마쳤고. 근데 이게 한 날짜가 언제냐면 날짜가 24년 3월 3일이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 뭐 10시라고 돼 있는데 확정일자를 10시 받았다고 돼 있는데 시간을 못 따집니다. 예.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채권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병이 나왔어요. 같은 날 3월 3일 날 1시 그때 이 사람은 이제 등기가 됐고 이거 근저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날짜가 같죠. 그런데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 받으면서 주민등록 마쳤었기 때문에 전입이 업데이트됐다고 봐야 돼. 전입신고가. 그럼 같은 날이면 전입신고 효율이 3월 3일날 생기는 게 아니고 3월 4일로 넘어갑니다. 물론 영시긴 해도. 근데 요 상태에서 한 명 더 있죠. 병 말고 정이 한 명 더. 채권자 정이 나오죠. 정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3월 4일 2시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4일 2시다 이렇게 되면 얘보다 하루 늦죠. 하루 정도 늦고. 근데 요 임차인은 빨간 거보다는 늦죠. 왜냐면 3월 4일이니까 얘는 이건 3월 3일이고. 그래서 다음날 영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세 사람 사이에 그런 우열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그것만 딱 밝혀내면 이 문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임차인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바람에 병이 제일 빨라. 건재당이야. 그리고 여기는 임차인이야. 같은 달이지만 이제 여기 영시고 정은 건재당이야. 자,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길게 글로 써놨습니다만 요거예요. 요거 순서. 시간 순서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죠. 근데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에다가 주민등록 확정일자까지 받고 막 그랬습니다. 얘보다는 빠른데 얘보다는 늦다. 배당받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는가? 없죠. 없어요. 자,
1번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X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병과 정의 근저당권은 물론 이거 소멸 의뢰 임차권도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거 대항력이 없어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다 못 받아도 거기서 끝이에요. 이거. 맞는 얘기. 틀린 거라고 그랬죠? 병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이 사람이 경매를 친 거야.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을보다 병이 먼저 배당을 받는다. 을보다 그치. 병이 더 먼저 배당받죠? 을이 다음날 영시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3번 을은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정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정보다 우선하는 거 맞죠? 을이. 확정일체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이날이라고 본다면 자 3번 이것도 맞고 4번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을이 임차인입니다. 집행권을 얻었다는 얘기는 재판에서 판결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을이 경매를 신청했다. 세입자들이 경매에 넣는 경우가 요새 많아요. 그럼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지. 원래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경매를 왜 신청해요? 배당에서 받겠다고 경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경매 신청이 배당 요구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경매를 붙였다 그러면 배당 요구한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따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X주택이 4번 꽤 어려워요. 경매를 세입자가 넣었을 때 그게 배당 요구의 의미라는 걸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5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을이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매수인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을이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먼저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겠다. (5번) 지문이 조금 완벽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선 매도권 행사로 보증금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집을 갖다 비워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비워주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명도 확인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낙찰자가 끊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명도 확인서 가지고 이렇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행 관계에 확보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제 5번이 조금 이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게 틀렸기 때문에 X주택을 먼저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돼. 먼저 인도해야 그 다음 보증금 타는가? 조금 지나친 말 같아요, 이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세모 정도 하고 답은 틀린 건 4번. 네. 자, 그 다음에요. 38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전자계약. 전자계약이 이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국민 편의 정진을 위해서 거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이게 뭐 이러고 저러고 다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국장이야. 2번.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연자문서센터에 보관됐을 때는 공인연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개업공인기사는 계약서를 갖다가 따로 보존할 의무가 없다. 그쵸? 이거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3번.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이에요. 이용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자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전자계약 증서에다가 확정일자를 갖다가 찍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전자계약을 해놓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해놓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그거 자료 뜬 거 보고 확정일자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게 부여 신청이에요. 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여 신청이 자동적으로 신청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그 자료가 올라오면 검토한 뒤에 찍어준단 말이에요. 확정일자가 실제 찍혀요. 4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 증서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수수료를 갖다가 면제시켜 주죠. 돈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잘 이용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면제시켜 주는 제도가 있어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예요? 전자계약. 요 전자계약을 거래계약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잘 익혀두세요. 그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낸 걸로 뭐예요? 보죠?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보죠? 그래서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봐요. 그래서 신고사항을 다 뽑아갑니다. 나라에서. 신고한 걸로 봐요. 틀린 게 4번. 39번.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게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입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급 계약하고 각종 지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만. 그러니까 답이 바로 뭐예요? 아닌 것을 했으니까 답이 교환계획이 아니죠. 바로 답이 1번이죠. 볼 것도 없죠. 볼 필요도 없어요. 매매만 거래 신고무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물은 이제 알아두세요. 추가적으로. 미등기 무화 건물도 건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거래 신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 지위 요거죠. 뭐 했을 때? 매매. 거래 신고해야 돼요. 오피스텔 등에 대한 공급계약과 공급계약만 체결해도 어떻게 해요?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도요.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약을 체결한 그 지위를 다시 전매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위 매매가 다른 말로 뭐예요? 전매. 지위 매매가 다른 말로 전매. 요거. 그때도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신고하고 전매했을 때도 신고하고 그렇듯. 5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시설이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되면 건물이잖아. 건물 요거잖아요. 건물. 매매죠 또. 거래 신고 대상이죠. 요 법은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해하실 때 요 공급계약이나 지위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8가지 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이나 지위가 나오는.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나 지위 얘기가 나오면 8가지 법이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공급계약 나왔죠. 지위 나왔죠. 그럼 앞에가 8가지 법이 나와 있어야 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건 8가지 법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피스텔 이건 8가지 법이 이게 명시로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지만 이것도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8가지 법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네들은 공급계약은 전매도 그렇고 이게 조금 부족하긴 하네. 오피스텔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출제하신 분은. 근데 어쨌든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원래 정상. 얘가 이제 틀렸어요. 무조건. 답은 확실히 1번이죠. 객관식은 이제 저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토지 건물 같은 경우 이거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법은 무시하셔요. 뭐 무슨 법이든 상관없어. 토지랑 건물은요. 자, 답이 1번이고 그 다음에 40번. 옳은 것은 그랬어. 이것도 거래신고제도입니다. 1번. 개업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갖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자, 이거 다른 것보다는 이 등록관청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중개사장님이 거래 신고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부동산 소재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죠. 어디 가세요? 신고관청.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줄이면 이렇게. 등록관청은 아니지. 언제나 주의해야 될 거예요. 2번. 거래 신고한 뒤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에 따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되겠다. 이게 취소가 됐을 때도 이게 전체로 보면 해제 등 신고입니다. 해제, 신고, 취소, 신고, 무효,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자 안에 해제, 신고, 취소, 신고, 무효, 신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해제 등 신고는 뭐예요? 원칙은 취소는 단독으로 하는 거지만 취소 신고는요. 공동으로 하셔야 돼요. 자,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한쪽이 거부하거나 뭐 한쪽이 국가 등일 때 그때는 단독 신고할 수 있지만 원칙은 뭐예요? 공동 신고니까 틀린 이유가 뭐예요? 단독으로 취소 신고해야 되겠다. 취소 신고해야 되겠다. X. 단독으로가 틀렸죠? 취소는 단독으로 해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나 취소 신고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3번. 소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적에는 우리 제출을 대행한다 그런 거 있잖아. 소공이 제출 대행해 줄 수 있죠. 제출 대행할 때는 소공은 자기의 신분증 갖고 가시면 돼요. 우리 중개사장님의 위임장, 신분증명서 4번 필요 없어요. 출제 유력한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이 문제 지문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만들었는데 다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좋은 문제들이에요. 제가 갖다 쓰고 싶어요. 4번. 부동산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공법상 규제사항은 신고사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몇 번씩 나온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 신고사항에 기재사항도 아니다. 신고사항도 아니다. 신고서 기재사항도 아니다. 공법상 규제사항이 그래요. 자, 5번.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적에는 중개사의 인적사항,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해야 되겠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줬기 때문에 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야 되겠죠. 사무소 명칭이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전화번호, 사무실의 주소 이런 것들이 신고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럼 옳은 건 몇 번이에요? 제일 끄트머리가 옳은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 출제가 유력한 게 3번이에요. 3번.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문제를 갖다가 모의고사 문제를 봤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옥 같은 지문들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 우리 중개사법은 기출문제 지문만 잘 들여다보시면 합격을 한 12번 정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문제를 막 푸는 것보다요. 우리 이번에 올해 모의고사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낼 건데 만약에 40문제씩 모의고사 한 10번 낸다. 한 8번 정도 볼 것 같아요. 8번 정도 낸다면 320문제예요. 그것만 잘 봐도 합격합니다. 이것만 잘 봐도. 네? 아셨죠? 대신 이제 틀린 것을 반복해서 다시 풀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문제, 그러니까 한정된 100문제를 갖다가 한정된 100문제를 5번 푼 사람하고 1000문제를 한 번 푼 사람하고 누가 붙을 것 같아요? 100문제를 5번 푼 사람이 붙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특히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그러니까 풀 때 문제에다가 막 답 체크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